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복합적으로 할게요. 왜 주제가 물이냐고요?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다 보시게 되면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 그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어요. 유럽 저항도 플러스로 끝났죠. 1% 넘게. 어제 우리나라가 0.34 정도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플러스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끝났어도 되는데 일단 약간 마이너스를 보였고 이제 중국 장도 플러스로 왔습니다. 상위 지수는 이렇게 좀 0.11 약간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CSI 30 지수 보면 300 지수 보면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때 상대적으로 안 밀리고 버티고 있다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중국 장이 다른 장보다 조금 더 다르게 움직였죠. 약하게. 그러던 게 최근에 움직임은 다른 시장보다 약간 세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문제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내년도 2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뭐 연준에서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고용 두 개가 동시에 타겟인 관점에서 그리고 물가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인위적인 그러니까 그 약간 부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올해 안에 액션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는 임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내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자기한테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고 했더니 잘못됐다고 독박을 쓸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 압력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임기 이전에 크게 뭔가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그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좀 이른 시간에 올 하반기에 제롬 파월 연준장이 연임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분 이전에 그 제닛 옐런 연준의장이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민주당 인사를 없애버리고 제닛 옐런 연준의장을 없애고 그다음 공화당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닛 옐런 연준의장이 4년 그러니까 연임을 못했던 최초 연준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도 연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압력에 몰리면. 다만 제닛 옐런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그 전에 버냉키도 그랬고 전부 다 비둘기파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초상으로는 비둘기파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바뀌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3대 지수를 미국 3대 지수를 보면 S&P 500 지수는 보시면 그냥 여기 이전에서 움직였던 수준 정도예요. 노이즈가 좀 발생했고 위아래로 이거는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로 노이즈는 발생했고 그냥 이전 수준 조정 이후의 상승 패턴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 노이즈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반등세도 약한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점을 쳤던 2월달 이후에 이 나스닥 쪽을 주로 끌고 갔던 기술주나 언택트줄 이런 관련된 주식들을 들고 있었다면 성과가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안 좋았었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준에 왔습니다. 왜냐면 전저점 테스트를 지금 하러 왔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고점에서는 한 36, 7% 정도 빠졌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반등할 그런 기술적 반등에 대한 시점까지 오긴 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기술적 반등을 할 만한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크 펀드도 역시 아크 ETF도 마찬가지인 게 기술적 반등을 할 만한 수준에 왔어요. 다만 이제 테슬라하고 보면 완전히 다르죠. 패턴 차이가 힘을 완전히 잃어가는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에 비해서 반등 정도는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머리를 뚫지 못하고 내려온 그래서 패턴은 아주 안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것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세는 약할 거라고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이한 행동들 같은 것들을 벗어나서도 테슬라한테 그러니까 테슬라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어떤 정황들이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쪽으로. 뭐 예를 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점유율이 확 내려간다거나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강도 높게 전기차 시장으로 막 들어오고 있다거나 그래서 경쟁에 막 휘말리고 있다거나 세지고 있다거나 혹은 뭐 그 자동차들이 사줄 그런 그 탄소 배출권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살 패턴을 막 넘어가고 있다거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팔 곳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거기에다가 뭔가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계속 사고가 나고 있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은 이런 고배수를 말하는 지금 현재 펍에서 500배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560배. 이 정도를 떠받쳐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2, 4분기에 급격하게 그 실적이 낮게 나오면 아주 세게 주식시장이 두들겨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4분기 7월달 정도 실적이 나오겠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좀 볼까요? 비트코인 보면 직전 7일 도지코인은 어디 갔나? 도지코인 있었는데 여기 있네. 7위까지 내려갔네요. 4위까지인가 5위까지 올랐었는데 이 시총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7일간 플러스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네요. 나왔네요. 플러스 나왔다고. 비트코인 보면 아직 반토막은 안 났습니다. 이게 6.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한 0.3, 6만 4천까지 올라갔는데 3만 2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한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반토막인데 반토막 나기 전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났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적 반등인지는 어려운데 이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엔 지금은 너무 이르죠. 제반 여건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 비트코인 뭐 채굴도 금지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금으로 통화를 바꾸지 마라. 불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 마라.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업하는 그런 뭐 자동차 살 수 있게 해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래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채굴, 보유, 거래 전부 다 불법으로 지정해서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중국은 다만 거래를 하지 말도록 하고 채굴을 안 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또 그런 것들을 만들면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짓누르는 작업을 중국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디지털 머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머니를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아예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이게 경제 활동에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거 말고 그렇지 않은 경제 규모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규모는 사실 경제 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 거라면 중국 당국에서 이게 경제 활동에 내에서 그러니까 결제나 이런 것들로 혹은 화폐로 전환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건데 그렇지 않도록 계속 가는 걸로 봐서는 이걸 그림자 금융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경제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짓눌러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계속 물먹인 이 아저씨가 이 기사 보고 또 웃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이 1달러 간다? 머스크 또 규모한 트윗 장난질을 했답니다. 이 기사 중에 하나 볼까요? 한경 기사입니다. 한경 5월 21일자 한경 도지코인 가격이 1달러 간다. 머스크 또 교묘한 트윗 장난질이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달러짜리 화폐 가운데 이물화를 없애버리고 시바견을 넣어놨습니다. 이걸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참 이 양반 이거 도지코인 가상화폐 물먹이는 인간 중에 한 명이죠. 물먹이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올라오다가 5월달 넘어서면서 이제 위로 막 머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치고 있는데 최근 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리를 보시면 구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4.87 거의 4.9까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이제 튀었던 이 부분을 전부 깨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기사를 보면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구리와 곡물값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한국경제 5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보면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더니 구리 곡물 원유값 일제히 급락했다는 거예요. 금값 구리 뭐 하여튼 전부 고점 찍고 금값은 아니고 구리나 아연 같은 거 고점 찍고 뚝 떨어지고 있고 재고가 늘어난 탓에 유가도 하락했고 여기 보면 잠입 전망의 가격을 올려놨는데 인플레 공포가 커지면서 해제펀드는 5주 만에 하락 배팅했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투자은행들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잠입 전망을 쏟아냈지만 지나친 가격 상승이 오히려 수요 경색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지나친 가격 상승, 수요 경색. 뭐 수요가 많아가지고 올랐는데 수요 경색이라니. 국제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구리 등 금속, 원유, 천연가스, 곡물, 목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원자재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5주 만에 원자재 가격 하락 배팅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가애들이 뒤늦게 올라타라고 만들어 놓고 물 먹이는 거 아닐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 예전에 이 말씀 드렸죠.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때 전문가 얘기 들으면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된다고.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문제거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 다른 쪽으로 주식이 너무 하여튼 다른 쪽으로 튀기가 굉장히 눈길 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원자재를 가지고 또 누군가 들썩여서 먹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중에 뭐 한 가지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세니까 기업들이 울상이겠죠. 여기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막 울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가격 급등에 대한 대처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가격 급등에 대한 대처라 함은 보유하거나 쌓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수요들을 줄이면서 가격 매집을 그러니까 원자재 매집을 안 하는 이런 패턴이나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에 대규모로 원자재 가격이 슈퍼 사이클을 만들 때 가장 주요 핵심 요인은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때 투자하고 수출 두 가지로 그 경제를 돌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기에는 단가가 낮은 그렇게 이제 원자재를 빨아들여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판매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해도 될 만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가 생산품을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골디락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전인대회에서 중국의 전인민대회에서 외국 기업조차도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그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내수와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패턴을 시작한 게 그때쯤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다가 2010년, 2011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뒤에 다시 그런 정책 기조로 쭉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쌍순환 전략이라고 여러분 올 초에 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출과 그다음에 내수의 균형을 잡힌 경제 성장. 그리고 최근 막 미국 쪽에서 계속 중국 쪽이 이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쌍순환 전략 중에 이제 소비도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원자재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걸로 대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수출주에도 문제고 내수의 물가 상승률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도 원자재 가격 끄집어 올리면 국가 경제에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원자재를 빨아 쓰는 중국에서 이제 물론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그 속도, 원자재를 빨아가는 속도가 그때는 굉장히 빨랐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상황에서 전문가 얘기를 들으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그럴 때 물먹입니다. 혹시 압니까? 자기네들은 팔고 개미들한테 사라고 시그널을 던진 건지. 우리 가끔 주식 그 개별 주식 얘기할 때 애널들은 오른다고 얘기하고 해당 애널이 소속한 회사에서는 그 주식을 판다는 얘기를 가끔 뉴스 보도에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외국이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사인데요. 이상한 데로 계속 넘어가죠. 주식, 그 가상화폐, 그다음에 원자재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오세훈 시장께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나온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긴답니다. 재건축 시장이 집값과열을 방지를 만들 초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막 계속 진눈을 후고 막 난리를 친다 그래가지고 반대당을 뽑아놨는데 이분이 물먹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강남 사람들한테 물먹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부채를 얻어야 되고 그럼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그 다음에 전세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올라가니까 문제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밀어넣어야 되죠. 집에다가. 월세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값이 그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문제는 그 집을 구매하거나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쓸 자금의 여력, 돈의 여력, 소득의 여력이 줄어요. 자산과 소득의 여력이. 그러면 그거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내에서 돈이 돌아서 그게 소비와 투자와 고용을 계속 선순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집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집으로 인해서 뭐 이자 같은 것이 은행으로 계속 더 많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경제활동에서 돈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부동산은 과도한 상승세를 보일 때 정부에선 그걸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눌러야 됩니다. 그거는 우파든 좌파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이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시점부터 글로벌 그러니까 그 코로나 IMF 이후에 IMF OECD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OECD 가입한 이후에 저희가 그 IMF를 두들겨 맞았죠. IMF에 빠지면서 97년도 98년도 세게 고생을 하다가 그 뒤에 들어오면서 김대중 정부가 주택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진작 진작을 보였죠. 그게 이제 좌파 쪽에서 먼저 했던 거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계속 누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가면서 눌렸죠. 물론 그 이전에 다 쌓여서 정책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때 눌린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눌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주택 가격을 올리겠다고 올려서 그걸 뭘 하겠다라고 또 바꾸는 바람에 그게 이제 뒤늦게 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와서 튀면서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 팽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거하고 또 막 싹 맞물리면서 또 가격이 또 급등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들린 것도 있죠. 그래서 현 정부가 뭔가 그 액션 스텝을 잘못 밟은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지만 이 패턴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이 잡힐 때까지.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를 놓고 보면.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잘하는 행보대로 가고 있다. 야당이지만. 다만 이분을 믿고 좀 뭔가 좀 진행되거나 이런 걸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뒤통수를 맞고 계시지 않을까. 물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먹이는 세 영역을 보여드렸죠. 그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원자재, 그 글로벌 투자회사, 부동산 시장의 오세훈 시장 이 세 분.
그래서 주제가 물입니다. 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핏이 매수한 주식이 에이온, 크로거, 그 다음에 버라이즌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이슈가 될 건 아니고 이 세 가지 영역이 보시면 에이온은 보험사입니다. 금융이죠. 그 다음에 크로거는 슈퍼마켓이니까 유통체인이죠. 그 다음에 통신사가 버라이즌이에요. 통신은 경기 사이클 후반부 약세장에서 잡는 거거든요. 유통은 경기가 활발한 중단에서 상단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초반에서 쭉 많이 올라왔던 이런 섹터 사이클은 다 빼고, 예를 들면 뭐 경기 민감주, 주로 이제 고가의 완성품 파는 애들, 자동차, 전기, 전자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산업재, 소재, 자본재나 소재 넘어가고, 그 뒤에 에너지 넘어가는데 그런 걸 다 빼고, 중간 단계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제 유통 채널 잡았고, 하단으로 넘어가는 통신사를 잡았다는 걸 놓고 보면 이 앞단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서 뒷단에 있는 애들을 상대적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섹터 순환에서 현재 올라가는 게, 과거에 지나간 것이 뭔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사이클을 만들기 전에는 지금 있는 것, 지금 올라가는 거를 잡을 수도 있고, 향후에 올 거를 잡을 수도 있겠죠. 물론 같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빨리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산업과 소재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물 먹도록 그 대형 투자 회사들이 엉덩이를 툭툭툭 두들겨서 개미들한테 사게 만들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뭔가 매수할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죠. 소재 관련된 산업인 포스코나 그 풍산이 내려가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보시면 세게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그러다가 반등세가 세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포스코 그나마 상대적으로 센 편입니다. 근데 풍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내려오다가 반등이 약하고 쩌마락했거든요. 이게 저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추세가 전환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 그린 에너지 쪽에서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타진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만 무조건 위로 그냥 치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약간 좀 조심하셔서 접근해야 된다.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뜻은 아예 사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 거라면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중구난방이었는데 믿고 있다가 물 먹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